쓸만한 인간 박정민 2부 44페이지 새해 복. 매년 12월의 막바지 혹은 1월 초가 되면 휴대폰을 부여잡고 여기저기 새해 인사를 돌리기 바쁘다. 약간은 강박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기저기 전파를 쏴대는 것도 있다. 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익숙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그런 단어는 역시나 없다. 어느 해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대 초반때였던 것 같다. 평소 존경하던 은사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새해엔 복 많이 주는 사람이 되길. 어라? 이게 뭐지? 지금 나한테 끼부리나? 당신은 선생이고 난 학생인데 라는 생각도 잠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강박적으로 날리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보다 책임감 있고 굵직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는 형에게 써먹어 봤다. 이런 건 또 써먹어야 제맛 아니겠는가. 형, 새해엔 복 많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정민이 드림. 정민이 실성했니? 굉장히 시건방지구나. 멋있지 않아요? 정민이 올림. 이런 XX놈의 정민이 지금 어디야? 정민이 없다. 찾아보심롱. 며칠 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20대 초반의 남자를 심히 꾸짖는 연극을 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20대 초반의 정민이는 그 다음 해부터 조금은 다른 새해 인사를 한다. 형님, 새해에는 조금이나마 복 드릴 수 있는 정민이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갑자기 너무 키우고 싶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엄마 생일 선물로 둔갑한 후에 집에 들인 후 그 이름을 복이라고 지으면 그것도 복 드린 셈이다. 그래서 우리 집 개 이름이 복인 건 함정. 어쨌든 칙칙하던 집 분위기를 우리 복이가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그 또한 복이 아닌가 싶다. 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서 못 키우는 독자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렸으니 이것도 복이다.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해지시고 나이스해지시기 바란다. 결단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끝은 창대한 해가 되시기 바란다. 주변에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꽃샘추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기세 아끼는 에어컨이 나왔으면 좋겠다. 벚꽃과 단풍이 좀 더 오래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천의 돌다리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정말 새해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 기적. 본인은 벌써 새해에 복 하나를 받았다. 친구가 스키장에서 뇌진탕에 걸려온 것이다. 나 스키 타다 넘어져서 뇌진탕 걸림 기억이 잘 안 남. 어떡해. 진짜 다행이다. 뇌진탕 걸려서 글씨도 이상하게 보임. 다행이다라고 보이네. 진짜 심각한 듯. 어디까지 기억 안 남? 부분적으로 기억이 안 남. 님 누구? 팔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 아, 기억남. 8만 원. 어디임? 스키 한 번 더 타러 가자. 내가 누구 8만 원 줘야 되나? 응, 맞아 친구야. 내가 너한테 꾼 8만 원을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되는 거야. 역시 넌 17년지기 복덩이.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착하지만 멍청한 친구 만들기 바란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새해라 두서가 없다. 어쨌든 나 또한 계속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겠다. 꿋꿋이 걸어가 보겠다. 여러분도 그대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복이 될 수 있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길 빌겠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의 공기가 여기보단 나을 거라 기대하고서 말이다.
영화 같은 인생. 참 싫다. 영화 같은 인생 말이다. 옆집 꼬마가 악당들에게 잡혀가 그 아이를 구한답시고 거울을 보며 삭발을 하고 금이빨 빼고 다 씹어 먹어주겠다는 세상 들어보지 못한 험한 말을 하고 게다가 차 안에 있는 악당에게 총알을 발사하는데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라는 험한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은 생각만 해도 참 번거롭고 끔찍하다. 아, 너무 끔찍하다. 그나마 사랑스러운 비유를 해보겠다. 내 첫사랑이 수지다. 그 수지랑 철길도 걷고 김동률 노래도 듣고 버스 정류장에서 뽀뽀도 했다. 근데 그 수지가 술에 취해서 칠봉이랑 같이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다. 그런 수지한테 꺼져 라고 말한 이재훈이 존경스럽다. 나 같으면 한 번만 안아보자고 했을 텐데. 그래도 수지는 좋겠다라고? 수지는 나중에 커서 한가인이 되었지만 이혼을 하는데 엄태웅이랑도 안 이어짐. 망함. 영화 같은 인생은 이토록 파란만장하다. 이종석이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직해 30년 정년을 아주 순탄하게 마치고 은퇴 후 귀농하여 고구마를 심는 영화는 재미가 없겠지만 이종석이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귀농 후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기서 민들레가 나는 영화는 재미가 있을 거다. 파란만장하니까 말이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그 역할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분석을 한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기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버릇과 말투, 표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표현해낸다. 얼마나 세밀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새로운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다. 얼마나 그 인물에게 다가가는가, 그리고 그 인물을 얼마나 내게 끌어오는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인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고들한다. 나도 그래보고 싶다. 매 작품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이 있다. 인고의 노력 끝에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로 시대의 명필을 써내려가는 서예가처럼 그들의 표현은 간결하고 매끄럽지만 그것이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스크린 안에 혹은 무대 위의 그 인물은 굉장히 파란만장해진다. 심지어 그 번거로운 영화 같은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한 달 조금 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다른 사람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절망과 맞닿아 있는 사내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죽지도 못하는 상태가 절망이라고 한다. 그 사내에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어야 한다가 아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내는 죽지도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긋지긋한 삶에 구원을 얻어보려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한 여자를 자기가 있는 공간으로 부른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극의 인물이다.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 애쓰고 있다. 조금은 어둡지만 아주 작게나마 절망을 맛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극을 만들고 있다. 무대 위에서 1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일필휘지의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하려 한다. G코드의 탈출. 참고로 내가 내 돈 내고 만드는 거다. 도와주십시오. 잘할게요. 아니 아무튼 영화 같은 인생 참 힘이 든다. 하지만 결국 힘이 들어도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걸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이 밤을 지새우며 활자와 싸운다.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럴싸하게 있음직하게 표현해야 관객들이 최소한의 감동을 느낄 것이다.
영화 같은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은 이렇게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영화 같은 인생일 것이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사시느라 수고가 많다. 그래도 우리 모두 절망치 말고 고구마를 심은 곳에 민들레가 나도 껄껄 웃으면서 살아가자. 어차피 끝내는 전부 다 잘 될 테니 말이다.